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심 총장은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검찰 개혁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늘 첫 출근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먼저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여권으로부터 거취 압박을 받아왔던 심 총장은 어제 사직 의사를 밝힌 거로 전해졌는데요. 새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인선이 마무리된 데 따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로 보입니다. 심 총장은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겠다면서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는데요. 입장문을 통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과 더불어 검찰 2인자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사직서를 제출한 거로 파악되는데요. 일선에선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과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 그리고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했던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르면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심우정 총장 사실상 검찰개혁에 우려를 표한 건데요.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죠. 그렇습니다. 정성호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자리에서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과 관련해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주었던 우리 검찰 체계에 좀 변화를 바라고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우선 정 후보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검찰청을 여러 기관으로 쪼갤 거로 보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기능은 공수청 등에 맡기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그동안 정 후보자가 검찰청은 검찰청이란 이름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해온 만큼 권력을 나누는 방향으로 여당과 합을 맞춰 나아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출근길엔 검찰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사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됐던 2차 소환 일시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5일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조사는 성사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불출석에 대한 특검 대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박재원 특검모는 오늘 오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에 곧바로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낸 의견서에서도 5일은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날도 불응한다면 법원이 내주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적어를 생략했지만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발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박 특검보는 이에 5일이 마지막 출석 통지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소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YTN에 일단 5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초 5일이나 6일에 특검 출석을 요청했던 만큼 이번 특검의 소환 통보에는 따르겠다는 건데요. 정식으로 서면 출석 요청서를 통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난 1차 소환 당시처럼 오전 10시로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할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할지에 대해선 조율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과 건강 문제를 고려하면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출석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네, 일단 조사는 성사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양측의 앞선 기싸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죠. 네, 특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 전 대통령이 추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왔습니다. 특검은 이미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마친 만큼 추가 영장을 청구할 땐 첫 청구 때보다 적시된 혐의도 확장될 거라는 점도 고려했는데요. 혐의가 더 넓어졌으니 영장 발부 가능성도 더 커진 거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를 안 거쳤다는 윤 전 대통령 쪽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전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이 같은 강경한 대응에 윤 전 대통령 측으로서도 더 이상 미루기보다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낸 거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네, 다른 특검팀의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김건희 특검팀과 최상병 특검팀 모두 내일 현판식과 정식 출범을 하루 앞두고 이사와 법리 검토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양측은 특검법상 수사 범위가 일부 겹치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정리도 이뤄졌습니다. 이명현 최상병 특검은 오전 대전 현충원에 최상병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중기 김건희 특검과 통화를 했다며 조율 상황을 전했는데요. 민특검 쪽은 수사 대상이 16개로 굉장히 바쁘기에 이 특검이 먼저 수사를 하고 나중에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특검도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법적으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최상병 특검과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측이 서로 향후 수사를 가져갈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아 담당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혼선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단언한 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13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오늘 법사위 논의까지 진행되는 거죠?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법사위는 오늘 소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을 회부하고 내일 소위 심사를 거쳐 모레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이나 국민의 신뢰 문제를 생각하면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경제계 우려를 불식할 보완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천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도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과 시각차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개정안에 포함된 3% 룰과 사회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이전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당내 핵심 관계자는 빈대 잡자고 초과 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보완 필요성을 부각했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기업 무료 완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강론에서 여야 이견이 있는 만큼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추경안 심사도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이 담긴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원래 정부안은 소비쿠폰 발행 예산 중 중앙정부가 10조 3천억 원, 지방정부가 2조 9천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였는데요. 행안위는 심사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모두 책임지도록 수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여야가 추경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가장이 일 안 하고 빚내서 잔치를 벌이면 자식 세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고 이에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수를 뒀습니다. 여야가 각을 세우고 있지만 여당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추경안은 예결위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모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한 여야 공방도 격화하고 있는데요. 여야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해둡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이처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 주권을 강조하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질책성 당부를 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언급도 내놨는데요.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먼저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주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에 의해 발현되고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배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국회와의 관계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에 그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거든요.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에 존중을 해주시기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가령 내각이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원회 출석이 있을 때 국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상당수가 배석해 있었던 만큼 이들을 겨냥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도 소개했는데요. 이주호 장관은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 국무회의일 것 같다면서 이 대통령이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 적극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일부 배석자들도 발언 기회를 얻어 부처 현안에 대한 개인 생각을 자유롭게 피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발언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등 최근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처음 내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된 탓에 주택이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금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며 주택 공급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해 주의해달라는 당부도 남겼는데요. 지금까지 비 피해가 크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장마를 철저하게 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한여름이 되면 폭염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를 겪는다며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경보가 내려진 부산 지역은 하루 평균 기온이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부산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그곳 더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하루 종일 강한 햇볕이 내려쬐면서 백사장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불볕 더위가 이어진다면 이번 주말쯤에는 크게 북적일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22일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먼저 개장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광안리와 다대포 등 부산 지역 내 다른 해수욕장들도 일제히 문을 열고 피서객들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기온과 달리 해수욕장 수온은 17도로 아직은 차갑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일조량이 꾸준히 유지되면 이번 주말 수온은 22도 정도까지 올라서 해수욕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내륙인 중부 지역에는 어제 올여름에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동부와 서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네, 잠시 저희 연결을 중단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죠. 발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간의 오찬 만남이 7월 3일 1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현 당대표, 윤종호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해인 당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렇게 2인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날 모임은 지난번 교섭단체 당 지도부들과의 만남에 이어서 다른 야당과도 대화의 폭을 넓히려 하는 것이고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최근의 국정 상황이나 또 외교 여러 가지 현황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고 또 야당들의 협조를 부탁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우상호 정무수석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야5당의 오찬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를 좀 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야5당의 지도부들이 참석하는 오찬이 7월 3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오전에 한 이후에 점심 오찬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브리핑을 듣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폭염과 관련해서 부산에 있는 중계 기자를 연결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부산 지역 이 기온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네, 오늘은 크게는 7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내륙 지역인 금정구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4도에 달했지만 해안 지역인 남구 5, 6도의 최고 기온은 26.3도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7도가 넘는 기온 차이를 보인 겁니다. 부산기상청은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해안과 내륙 기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부산 지역의 하루 평균 기온은 26.2도를 기록해 관측 이래 6월 달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YTN 차상입니다. 네, 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지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가 33도에서 최대 3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중부 지역 일부에서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소다기가 쏟아지고도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폭염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오늘도 폭염특보 발효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경북과 전남, 강원 일부 지역은 폭염경보로 격상됐고 파주와 의정부 등 경기 북부 7곳과 충남 3곳에는 폭염주의보가 새로 내려졌습니다. 현재 강릉의 기온은 36.7도까지 올랐고 구미 36.1도, 경주 35.7도 등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역은 대부분 34도를 넘었고 체감온도 역시 35도 안팎으로 오른 곳이 많습니다.
서울도 31.8도까지 오른 가운데 높은 습도에 체감온도는 33도까지 올랐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위는 밤에도 식지 않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강릉은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고 전국적으로도 서울을 포함한 25개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많은 지역에서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비 전망도 짚어주시죠. 네, 현재 수도권과 충청 등 내륙 곳곳에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올라 대기 불안정이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경기 용인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강원 원주와 충북 충주 등 중부 내륙 곳곳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내륙 곳곳에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이후에는 당분간 비 대신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아직 장마가 끝난 게 아닌 만큼 기압계 변화에 따라 장맛비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 지속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코스피가 이틀째 상승하면서 3,130선을 넘어서 연고점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왔는데 기관과 함께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화동 기자,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간 이유가 뭔가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한 데다 야당이 상법 개정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달아올랐습니다. 코스피는 0.58% 오른 3,089.65로 장을 마쳤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3,131.05까지 올라 지난달 25일에 이어 연고점을 다시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4일 연속 순매도였던 외국인이 오늘은 순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은 기관과 함께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개인은 순매도를 하며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0.6% 올라 6만 전자에 복귀했고 SK하이닉스는 2.2% 하락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지주사와 증권 관련주가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카카오페이 등 AI와 스테이블 코인, 지역 화폐 관련주도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28% 오른 783.67로 장을 마쳤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788.38까지 올랐다가 783선으로 물러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이 홀로 순매수를 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수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 즉 원화 강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1원으로 출발해 1,348원과 1,355원 사이에서 등락을 했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으로는 1,355.9원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1,350원대는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훈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에 따를 수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에 앞서 새 정부의 첫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는 오늘 첫 출근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적극 신속 처리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권 때 문제 생각하시나요? 주장이죠. 어쨌든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우리
해당 상임위는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또 일정을 정해갖고 또 차분하게 논의돼야 될 것이고. 네, 검찰 해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강조했는데 정 후보자가 그동안 이 검찰청이란 이름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또 이런 입장도 밝혔잖아요. 그럼 수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을 해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예상되는 것은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사라질 것이고요. 기소청 또는 공소청 정도가 아마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롭게 신설되는 중대수사범죄청 해서 중수청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수청과 공소청 또는 기소청 이 두 개의 기관이 역할 분담을 하기 것이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해체되는 게 아니라 검찰 조직이 기능적 분화와 역할 분담 그러면서 조직이 개편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불편,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그 없이 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는 통상적으로 우리 법은 그 아까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당은 지금 한 추석 전후 목표를 하고 있고 아마 늦어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추석 전을 목표로 하지만 아무리 늦춰진다 하더라도 11월 정도에는 마무리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당은요. 근데 그 과정에도 법이 통과되고 나면 통상 그 경과기간,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법안이 실제 시행되는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직이 개편되고 나면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인력 재배치, 그다음에 각각의 또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지면 청사 분리 등등 여러 가지 그 뒤처리가 해야 될 게 있고 또 국민들의 그 범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검찰에서. 그걸 일시에 조직 해체되면 수사하던 범죄가 좀 공지에 붕 뜨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민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대통령과 38년 지기로 알려져 있고 여권의 실세이면서 또 온건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검찰개혁 수위와 속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오히려 조용한 개혁이 검찰 입장에선 더 무서울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내정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정부 조각 꾸리면서 가장 잘한 저는 인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5선 의원이면서도 대체로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까지는 이제 당 대표도 됐어야 됐고 또 지난 대선 실패 이후에 많은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좀 거칠었죠. 그렇지만은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늘 이재명 대표 곁을 지켜주면서 그것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어떤 그런 때로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 핵심 개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은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제 투토 지금 이제 검찰은 결국은 이제 정성호 의원이 오선에 이제 법조인 출신으로서 또 충분한 국회 경험을 가지고 사실상 검찰 올 해체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해체라는 표현은 정말 거칠기 때문에 내용은 해체인데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홍표 우리 대표님도 얼마나 참 점잖게 말씀을 하십니까만은 이 수사 기소 분리해서 수사청이 되든 공수청이 되든 검찰이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히 어떤 경우든 윤석열 정권에서 그나마 다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일부 수사권을 갖다가 좀 살렸는데 이걸 원천적으로 이제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검찰 조직의 저항과 또 반발도 엄청나게 크게 나올 건데 지금까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 기조는 아무래도 검찰 조직은 앞으로 검찰 개혁 방향에서 아예 그냥 논의해서 재놓고 가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예, 내용은 해체인데 해체라는 거친 표현을 쓰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도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등 윤석열 정부 당시에 임명된 검찰 고위직들의 사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심 총장 입장문도 발표했는데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시안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언중유골일까요? 글쎄 아마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현재 본인도 수사 대상이 내란과 관련된 문제 또 개인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돼서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자리를 유지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검찰 조직을 대표해서 그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입장을 내고 저항하는 것이 아마 후배들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뭐 정치적 행보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얘기한 부분을 지금 그 정성호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검찰 일시적으로 그 해체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갑자기 그 공수청이라는 걸 바뀌었을 때 생기는 수사가 중단되거나 또는 그 수사가 부실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것이 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또 야당과 언론이 검경 수사권 분리 때문에 수사가 잘 지연되고 그 또 부진하고 또 그 결과가 민생 피해가 생긴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계속 그 공격과 보도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성호 후보자께서는 상당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그 피해가 없게, 즉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이 기존에 진행되던 범죄 수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나 보완책을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정 후보자의 예상대로 검찰청이란 이름을 남길 수가 없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심우정 총장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그 불명예를 자신 있지 않고 가진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검사장급들이 지금 오늘 또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도 사의를 표명하고 계속 저는 이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 3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에 의한 불법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그 이후에 사법체계의 이 엄청난 혼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민들이 또 지켜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아무리 검찰 개혁을 오랫동안 많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이 사법체계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일정 부분 동의나 공감 익숙해져야 된다는 문제예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사법체계의 혼란이 야기된다 그러면 그거는 국가의 쉽게 말하면 법치가 무너지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대통령의 어떤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마디로 정치 검사로서 국민들의 그런 뭐 상당히 불편을 끼치고 또 사회 악이 됐다는 일정 부분,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걸 마치 정치 보복적으로 전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강석화로 취임하자마자 이걸 갖다가 검찰개혁을 검찰청을 날려버린다는 이 자체를 그런 법원하고 앞으로 이제 검찰하고 그 관계를 또 어떻게 만들 거면 이게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헌법학자 또 이제 이 법원 조직법에 대한 이런 능통한 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그런 검찰 개혁 카드에 대해서 이게 열띤 토론도 이어지고 충분하게 국민적 이 논의 속에서 이게 검찰 손을 대야 그게 맞는 거지. 지금까지 그냥 이재명 대통령 없는 제도 만드는 그런 검찰 이참에 완전히 해체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대륙 국가가 지금 흔들려요. 예, 충분한 준비 속에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리 인준을 두고 여야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제 포기 배추를 쌓아놓고 국민청문회를 열었던 국민의힘, 오늘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민석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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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따위 증거 자료도 없이 우기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닷새째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을 찾았습니다. 법사위원장 좀 달라는 나 의원에게 새로운 지도부랑 손 맞춰서 잘이라고 말을 흐리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의 철야 농성을 에어컨 아래에 바캉스 농성한다고 빗댄 데 대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에어컨 안 나온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작 남매라고 하더니 다 가져가고 엄청 고생시키고 라고 하자 김 원내대표
무조건 죄송하다고 에어컨은 틀어드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 동작갑을, 나 의원은 서울 동작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죠. 그런가 하면 어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농성장을 찾았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시죠. 근데 왜 여기 왜 오셨어요? 총리 후보자는 김밥 먹었죠. 웰빙 단식. 웰빙 나는 언제 단식한다 그랬나? 아, 단식하시는 건 아니고요. 너무 단식하지 마. 단식은 왜요?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응? 단식하면 내려올 거야? 좀 자료 좀 내요, 자료 좀. 우리 당 인사 나 자료 다 갖다 줬는데 그걸 보지 않고 들어오질 않고. 아니 무슨 마지막. 주진 의원이 사과를 하셨으면 나머지까지 다 드리려고. 아니 자료 안 낸다고. 그럼 자료. 아니야. 뭐. 자료를 안 내셨다고 우리 당 무슨 고생을 했어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레 3일에 총리 인준안 표결을 위한 여야 합의를 촉구한 상황인데요. 여야 합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7월 3일이면 대통령이 언론과 기자회견을 하고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야 5당과 오찬을 갖기로 했잖아요. 아무래도 총리 인준과 관련이 있겠죠. 글쎄요, 그것과 꼭 관련돼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섭단체 대표들하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비교섭단체 대표들 별도로 또 초청을 해서 대화를 하시는 것 같고요. 도리어 이런 날이 있으면 약간 피하는 게 일반적인데 불가피하게 아마 일정상 어쩔 수 없이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월 3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법적으로 이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이 가능한 이제 시점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빨리 총리가 인준이 돼서 그 국회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여러 가지 국내외 지금 업무가 많아요. 총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재해 대책 특히 7, 8월이면 여름철 각종 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해 대책도 총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이 추가적인 인사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이제 지금 예산안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하지만 총리도 국정 전반에 대해서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임명 동의안을 관철시켜야 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면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되는 걸 명심하라 오늘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제 배추청문회도 열었는데 오늘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서한을 전달했어요. 저는 참 좀 전에 홍표 대표님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지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지 못한 그 아쉬움이 분명히 남는 청문회예요. 그동안 이제 5억 수입밖에 안 됐는데 지출은 8억밖에 13억밖에 됐는데 8억은 어디서 그 돈을 마련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해명은 김민석 후보가 했지만은 그 해명을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는 않죠. 자 그렇다면은 그때 이제 야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후보자 측에서 제시하는 그런 제출 자료에만 의지해가지고 청문회를 하려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역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진영에서 또 대통령이 되고 또 총리를 임명했을 때 민주당이 자료 제출 요구 부실하다고 맨날 난리가 났지만 제대로 제출해 주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야당이 발품을 팔아가지고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여론을 만드는 게 그게 야당의 역할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 석사 학위 부분도 중국의 지도 교수를 찾아가서 그런 그 실체적 사실을 한번 챙겨보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좀 발품을 파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로 했는데 그리고 어제도 이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지금 로텐더홀에서 지금 농성하는 그곳을 김민석 후보 내정자가 찾아가서 조롱하고 희화시키는 듯한
저런 입장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저기서 뭐 서울대 82학번들 뭐 오랜만에 뭐 친구 만난 동기들 뭐 동창들 동창회 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규탄하는 대상이 나타난 건데 사실 분위기가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이 화면에 서로서 반말로 가지고 그냥 한 사람은 총리 내정사고 한 사람은 또 제1야당의 오선 의원인데 저게 뭐예요? 저거는 저 자료 제출 저거는 청문회장에서 이야기됐어야 돼. 이미 버스 떠나고 난 뒤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 있는데 저는 정말 김민석 지금 현재 총리 후보 내정자 같은 경우도 이 말 제1야당이 국민적 신뢰와 지지에 기반한 그런 청문회를 갖다 했고 그래서 청문 그 결과가 국민 여론이 악화되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 절대 쉽게 이거 임명 가지 못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안대희 대법관 청문회 과정에서 또 낙마했고 그다음에 뭐 문창극 또 교수 같은 경우도 그것도 역사관 때문에 또 그것도 다 민주당이 이 발품 팔아가지고 그거 만든 쉽게 말하면 청문거리였어요. 거기에 국민 여론이 악화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 못한 겁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청문회를 마쳤는데 김민석 후보 내정자에 대한 뭐 청문 동의 결과가 쉽게 말하면 임명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은 야당으로서 아직까지 진영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니까 안타깝고 아쉽더라도 저기에 저렇게 얽매일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부동산 대출 규제 초강도 이 규제 가지고 엄청난 혼선을 벌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제대로 질러야 되는 거지. 이거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저걸 왜 저기에 지금 현재 컨텐츠에 저기 꽂혀 있냐 이거. 네. 버스가 떠난 뒤에 농성장의 모습이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부동산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며 관련 언급을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이제 혼란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주택 투기를 꼽으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뜻을 내비쳤는데요. 며칠 전에 6억 원까지만 해주는 대출 규제 불가피했다 이런 뜻일까요? 예,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 저희가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우에 보면 자산의 비중이요. OECD 국가 내에서 평균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50% 안팎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동산 자산에 자산이 편중돼 있는 거죠. 집값이 비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집값이 비싸고 지금 저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건 다른 대체 투자 수단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그림이나 골동품 또 그 주식시장, 채권시장 우리보다 훨씬 크죠. 더군다나 이런 그 대도시의 부동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와이너리, 그러니까 포도주 밭이죠. 포도밭 같은 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자산시장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최근에 우리의 그 자산시장을 좀 다양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 외에도 코인이라든지 또는 주식이나 채권 또는 그 필요하면 뭐 미술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산 시장을 좀 우리도 다양화해서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춰야 된다. 즉 부동산에 대한 투기든 투자든 이게 집중되다 보니까 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최근에 고강도 그 6억 원에 대한 그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아마 조금 현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을 보완해야 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에는 직접적인 도화선을 제출한 건 사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어떤 정치적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손을 댄 이유로 부동산 시장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불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일단 이 불은 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의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고강도 대책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은 단기 대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 대책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면 반드시 따라 붙는 것이 전월세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월세 인상을 차단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새 정부 부동산 대책은 투자 범위를 좀 넓히자는 취지였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부동산 대출이 규제와 관련해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는 적용되지 않은 형평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우리나라에 비싼 집을 사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 집에 월세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은행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이번에 6억 대출 규제 초강력 이 고강도 규제안의 근본적인 배경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처음에 이걸 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 입장에서는 마치 금융위원회가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이걸 갖다가 6억 이 한도 내의 대출 규제를 갖다 그렇게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일부 혼선을 줬다고 뭐 인정은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렇게 인정해서 저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18개 부처 장관들 지금 임명한데 유독 빠져 있는 게 지금 2부처인데 그중에 1개 부처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 고강도 규제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일정 부분 현금 여력 없는 사람은 이 집을 살 수 없는 정도로 지금 고강도 규제를 때렸다면 당연히 소유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그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그러면은 주택 수요층을 위한 이런 서울 비롯한 이 도심권의 주택 공급 계획을 어떻게 갈 건지 이런 게 나오면서 이런 고강도 대출 규제가 맞물려진다면은 그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건데 이게 보십시오. 지금 6억 대출 규제 그냥 이렇게 기습적으로 때려버리고 나니까 지금 당장 지금 중도금 잔금 치러야 되는 그 지금 이제 국민들 어떡하냐 이거.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서울에 작년 2023년 기준으로도 17,000 정도 세대의 어떤 이 외국인들 매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65% 이상이 중국인들입니다. 거의 70% 가까이가. 근데 이분들이 실수요자로서 한국에 뭐 이렇게 지상사나 또 뭐 일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면 괜찮은데 전부 사가지고 또 그걸 갖다 투기 수단으로 투자 수단으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한국에 왜곡되는데 그중에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뭐 외국인들에 대한 이런 부동산 이 가열 투자의 투기에 대한 그 규제 방안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이번 좀 저는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수요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국토부 장관 인선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모레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도 분명히 질문이 나올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몇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투자는 사실은 집 없는 서민의 집 사기보다는 일종의 갭 투자와 똑똑한 집 한 채로 해서 갈아타기를 좀 막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서민들이 일반 무주택자가 당번에 30억짜리, 40억짜리 집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집의 범위는 10억에서 15억 원대. 그러면 서울의 강남 3구나 한강벨트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의 집은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유독 소위 갭 투자나 똘똘한 한 채론이 작동되는 것이 한강벨트와 강남 3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이 똘똘한 집 한 채론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이 문제가 정책적 수단으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토부 장관 문제는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데 제가 보기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좀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전문 관료 내지는 전문가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국회 내에서 몇몇 분도 지금 후보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 출신 또는 국토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분들을 포함해서 또 국토부 출신의 관료 또는 SH공사나 LH공사 쪽에서 일했던 분들 등등 여러 분들을 놓고 아마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 인사검증도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예. 예, 모레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이 내용이 다뤄질 테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검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나흘 뒤인 5일 오전 9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번 소환에는 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시죠. 수사 일정이 무슨 맞춤형 예약제입니까? 조사 날짜까지 본인이 골라 잡겠다는 뻔뻔함은 부끄러움조차 잊은 권력 중독의 민낯입니다. 윤석열의 수사방해는 국민을 향한 조롱입니다. 특검은 흔들림 없이 단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체포영장 청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싸움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망신주기 수사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 또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 구속영장 청구는 이 정해진 결론을 향해서 일정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저혈압이 아주 심하고요. 그다음에 그 어지럼증, 현기증, 그리고 그 호흡 곤란 이런데 다른 여러 이제 그 몸에 너무 안 좋은 게 많아서 병원에서 이제 그 휠체어 타고 저혈압이다 보면 현기증이 심해요. 그래서 그 휠체어를 탔다. 열차 분명히 들었어요.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하겠죠. 그렇게 그냥 아프다고 특검이 넘어가 있습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혐의 중에 문제될 건 없다. 그렇게 자신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무슨 맞춤형 예약제냐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오늘 인터뷰에서 만약에 특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면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표현 한 번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자신을 갖다가 대통령을 만들어준 집권실행 국민의힘이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애면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대통령을 또 제대로 전련해내지 못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 세력으로서 호위한 세력들이 정치적 책임이라도 일정 부분 묻고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다음 총선 불출마라든지 이선 후퇴라든지 이런 당의 변화 쇄신을 갖다가 좀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그런 변화를 가져가면은 국민들은 이 제1야당의 목소리를 이제 길을 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전혀 국민의힘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도 법적 정치적 책임 다 지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특검하고 이 특검은 특검 법률에 의해 가지고 국민이 다시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서 지금 현재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걸 특검하고 지금 현재 신경전 벌릴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검찰, 경찰, 공수처 이런 수사는 사실상 얼마나 좀 우습게 좀 대해버렸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사 하나도 못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뭐 나름 민주당이 이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주고 또 뭐 뒷받쳐 주지만은 뭐 특검이라는 것은 어느 정치 세력에 의해서 휘둘러지면 안 되는 것이고 국민이 특검법에 의해서 정한 그 수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하답하면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훈을 받으십시오. 응? 윤 전 대통령이 사과하고 변해야 국민들도 그러면. 국민의힘을 향해 마음을 열 것이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 다리가 불편한 것도 아니었는데 우울증으로 입원했다 퇴원하면서 휠체어를 탄 걸 두고 이제 여러 얘기가 나왔잖아요. 가깝다고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현기증이 있다, 혈당이 너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소환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겠죠? 글쎄 이 휠체어가 이게 상당히 정치인이나 소위 권력자 또 재벌 기업인들한테 매우 나쁜 상징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그 법정에 출두하거나 또는 뭔가 그 포토라인 쓸 때만 되면 휠체어에 마스크 쓰고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보니까 국민들은 되게 조롱거리. 그리고 외신에서조차도 왜 한국의 유력 정치인들은
이 수사만 받으면 휠체어를 탄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게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는 본인이 알 거고 의료진이 알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수사는 적극적으로 그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철저하게 하려면 당사자인 피의자들 또는 그 참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저렇게 시간 끌기, 소위 법기술자들이 주로 그 사용하는 저런 시간 끌기를 아마 조은석 특검은 물론이고 이 김건희 특검에서도 아마 특검 담당 검사들이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또 한 번 소환해서 안 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나 아니면 필요하면 구속영장까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분위기를 바꿔서요. 화제의 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밝힌 근육 비결이 덩달아 화제가 됐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 법과대학 출신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서울대 역도부장을 했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도 많이 했었고요. 네, 일부 지지층은 청문회 때 반소배에 입자며 이런 근육 사진까지 공유를 했었죠.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도 운동광으로 소문난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김재섭 의원인데요. 지난 2022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사람 2명이 매달린 역기를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 동작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런 농담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한테도 정성호 의원님이랑 누가 더 뭐 많이 들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성호 의원님과 사석에서 이 내용은 둘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정성호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취미고라고 하셨어요. 김재섭 의원도 취미 아니에요? 물론 저도 취미이긴 하지만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들어보니까 더 많이 친다 이런 걸로.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제 취미 수준. 예. 네. 취미 죄송합니다, 의원님. 네. 죄송합니다. 네, 일부 누리꾼들은 법무부 장관의 마동석이 왔냐 이런 뜨거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항상 양복 입은 모습만 봐서 전혀 몰랐던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제가 정성호 의원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동생이고 또 국회에서 목욕탕에서 자주 보고 많이 보셨겠네요. 많이 목욕탕에서. 봤죠. 진짜 팔뚝 하나가 웬만한 허벅지 근육 다리 그런 정도 보이는 건데 저번에 이제 벤치프레스 이게 하면은요 자기 기록은 120인데 저 나이에 120kg를 한다는 것은 63세신데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이제 64인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비해서 이제 저런 체력 가지고 결국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지 그렇지만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상당히 그 검찰 개혁을 하더라도 국민적 상식으로 또 야당의 목소리도 존중하면서 이렇게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의 사법 체계의 혼란은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비록 검찰에 의해서 많은 어려운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걸 보복으로 그냥 검찰을 손댄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 올해 나이가 이제 39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정성호 의원하고 이 벤치프레스 이걸 비교는 못 합니다. 저기는 진짜 선수급이에요. 몸도 김재섭 의원이 더 선수급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한 50, 60kg를 갖다 벤치프레스를 해요. 그러면 엄청난 건데 그렇지만은 저분도 이제 서울대 저 친구도 법대를 다닌 친구지만은 중학교 때부터 저 친구도 이제 럭비하고 그리고 하여튼 이런 운동 천재예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저런 청년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을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화면이 됐으면 하고 그런 바람이 있어요. 둘 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20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정성호 의원이 제가 10년 전에 만났을 땐 지금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지금 많이 좀 빠진 상태. 빠진 게 저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자꾸 검찰 개혁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시는데 정치 보복으로 볼 수 없는 게 정치 보복이라는 게 특정한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압박을 가하거나 수사기관을 장악해서 활용하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사실 검찰개혁, 수사 기소 분리는
저희가 오래전부터 20대 국회 때부터 했고 21대 국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 못 지었던 사안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러니까 팬데믹 사태가 없었으면 그때 했었을 거예요. 그때 모든 검찰 개혁 또 경찰 개혁조차도 그 당시에 하려고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 대통령께서 예산 문제를 지금 무조건 코로나 팬데믹을 막는데 모든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다 중단해라 해가지고 그게 스톱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켜서 수사기소를 분리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악용해서 등자 하나를 악용해가지고 다시 모든 수사를 할 수 있게 바꿔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두 사람이 검찰 조직을 끌어안고 같이 강물에 빠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슈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난 17일 하와이에서 귀국했는데요. 정치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어제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우리는 정치를 떠나 살 수 없다고 글을 올리면서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는 가장 저열한 인간으로부터 지배받게 된다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동안 신당 창당 가능성과 개혁신당 합류설 등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오늘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당 창당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지선은 사실 신당 창당 동력이 크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총선이나 대선이 큰 편인데 시간 변수 때문에라도 시도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100% 나옵니다. 네. 경상도 말로 하고제비라 그러고, 네. 상습 출마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홍준표 전 시장 하와이에서 워낙 쓴소리를 많이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도 생긴 건 사실인데 그럼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대로 전련해내지 못하고 당을 변화쇄신시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제1야당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홍준표 전 시장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연말쯤이면은 지금 현재 이 특검 3개의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연루될 것이고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등등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정계 개편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때 보수가 재편될 때 자신이 깃발을 올리겠다는 그런 아마 구상이 있는 거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네,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정치를 떠나서 살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표현한 홍준표 전 시장의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를 가장해 AI를 활용한 친환경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의혹을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글로벌 골드필드의 대표 정모 씨가 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투자자는 2,000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이 2천여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표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글로벌 골드필드 GGF는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라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GGF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친환경 사업에 투자한다며 사람들을 유인했는데 초기에는 투자금의 수십 %에 달하는 수익을 며칠 만에 지급해 신뢰를 쌓았습니다. 또 대규모 봉사활동을 하고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건 물론 국회의장상 등 각종 상훈 이력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행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땅 같은 거 한 데를 좋게 이렇게 개간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설명을 하길래 그런데 지난 4월 업체는 모든 출금을 갑자기 중단했고 대표 정모 씨도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2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지난달 정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약 2,000명, 피해 금액은 2천여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GGF를 사회적 기업으로 믿고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피해자들도 있는데 이들 사이 갈등으로 살인사건이 벌어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건을 일부 송치한 경찰은 정 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경찰서 바로 앞에서 불법 유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이 퇴근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확인 결과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중순 밤 11시 강원 춘천경찰서 정문 CCTV 영상입니다. 경찰서 앞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불법 유턴하다 직진하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잠시 멈춰선 차량. 하지만 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마침 퇴근하던 경찰관이 사고를 목격한 뒤 차량을 추격합니다.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기사도 부랴부랴 차에 다시 올라타 따라 나섭니다. 요리조리 400m가량 도주하던 차량은 결국 인근 아파트 정문 차단기에 막혀 멈춰섰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직감적으로 저 사고가 났는데 차가 서지 않고 이제 이게 휙 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기사분께서 저 차 잡아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직감하고 이제 따라갔죠. 이제 차에서 내리자마자 좀 비틀비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가 넘는 만취 상태. 경찰은 30대 남성 운전자를 위험운전치상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뺑소니 검거 영상을 강원경찰청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초등학생 여아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초등학생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남양주시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B양을 간식 등으로 유인해 자신의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당시 A씨가 피해 아동을 인근에 있는 자신의 농막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며칠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강원 상관과 북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 12시부터 고양, 안산, 파주 등 경기 지역 7곳에 폭염주의보를 추가로 발령했습니다. 경북과 전남, 강원 일부 지역은 오늘 오전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격상이 됐고 가평, 광주, 이천 등 경기 동남부 지역에서는 어제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강릉이 36.7도, 구미 36.2도, 밀양 35.9도 등으로 영남 지역 곳곳에서 35도를 넘는 무더위가 나타났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31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유럽에서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더위에 고통스럽습니다. 동물원에선 찬물 샤워와 얼린 간식을 제공하고 폭염에 쓰러진 야생 여우들을 구조하는 여우병원도 일찌감치 북적이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찍부터 찾아온 더위에 베를린 동물원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코끼리들은 입을 벌린 채 사육사가 뿌려주는 찬물에 온몸을 맡기며 샤워를 즐깁니다. 좀 더 찬물을 맞고 싶은 마음에 사육사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구경하던 아이들은 더욱 신이 납니다. 더위에 부쩍 움직임이 둔해진 불곰과 더운 낮 시간을 피해 아침 저녁으로만 활발히 움직이는 수달은 얼린 과일 간식이 반갑습니다. Die Eisbombe haben sich natürlich trotzdem schmecken lassen, gerade wenn da so Leckereien drin eingefroren sind. Und da ist man dann auch mal ein bisschen aktiver an solchen Tagen. 물보다 진흙 속에서 더위를 식히는 코뿔소는 이미 폭염에 지쳤는지 꼼짝하지 않습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더위에 힘겨운 건 런던 인근에 사는 야생 붉은 여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원한 케이지 안에서 곤히 자는 이 아기 여우들은 아주 운이 좋은 편입니다. 폭염에 탈진해 쓰러졌거나 아픈 여우들을 발견하고 이 병원으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And they come in here. Sometimes if they're very sick, they go into the intensive care unit, which you've probably seen, the Shoreline. And then when they're well enough to come out of there, then they come into one of these pens. 해마다 기후위기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더 일찍부터 더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동물들이 더위를 피할 그늘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오늘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9월부터는 예금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갑절 늘어나는데요. 이승은 기자가 하반기 달라지는 생활형 제도를 소개합니다. 7월 1일부터 지출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고 공제율은 30%,
연간 300만 원 한도입니다. 퍼스널 트레이닝 비용 등의 헬스장 이용료가 포함돼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 일단 국가가 양육비를 월 20만 원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징수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뒤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합니다.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절반인 1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 1에서 3구간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연 40만 원이 인상됩니다. 또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을 지분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상품도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는 22일부터는 연 이자율이 60%가 넘는 대부계약이 원천 무효가 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9월부터는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 원까지는 보호받습니다. 10월부터는 자활사업 참여 뒤 취업이나 창업으로 생계급여를 벗어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이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800억 원으로 10년 만에 상향 조정됩니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도 14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인 이번 주말에 오전 9시까지 2차 출석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는데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사의를 표명했는데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했어요. 그렇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는데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이렇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학계나 여러 가지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고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결국 검찰총장으로서 지금의 어떤 정권에서의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방향이 아닐 수 있고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과 신중해야 될 필요성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검찰총장으로서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한 무거운 책임감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검찰 인사와 관련된 속보들이 저희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위 간부의 인사 발표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 좀 전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검 검사급 3명을 보임하고 대검 검사급 4명 등의 전보 인사가 있었는데요. 대검 차장의 노만석 검사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의 정진우 검사가 내정이 됐습니다. 네, 법무부 기조실장에는 최지석 검사, 검찰국장의 성상원 검사가 역시 내정이 됐고요. 예, 서울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부장검사가 승진 보임됐습니다. 동부지검장은 양석조 검사가 오늘 오전에 사의를 표명했었는데요. 그 자리에 임은정 부장검사가 승진 보임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대검 검사급 3명의 보임, 대검 검사급 4명 등 전보 인사, 법무부가 조금 전 발표를 했고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기조에 부합하기 위해서 인사를 단행했다는 내용까지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사의를 내고 이 빈자리들이 조금 전에 또 법무부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이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특히 관련
부분과 관련해선 자천되기보단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후배들의 또 길을 터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특히 지금 과거 정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윤석열 사단이라고 이제 불렸던 고위직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인사와 관련해서 모종의 책임을 지는 지위에서 사퇴해야 된다라는 일부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사임해서 자리를 공석으로 세웠고, 그리고 즉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일단은 새 인사를 통해서 새로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정권의 의지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검찰로서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책임질 고위직들은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반영된 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네, 이문정 검사가 서울 동부지검장이 됐는데 이문정 검사는 정치적 이슈에서 많은 발언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여러 가지 이제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왜 이런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검사의 신분에서 입장을 밝히고 표명했던 지위에 있던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제 개혁적인 성향을 보였다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동부지검장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검찰 인사에서 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검찰 개혁에 반대되지 않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혁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의지를 띠는 사람들을 조금 인사를 한 것 같다는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서울 북부지검장이던 정진우 이 지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이제 인사가 이동됐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진우 검사는 사실 윤석열 전 정권 시절에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좀 핍박을 받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윤석열 사단이 벌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사라 여러 가지 표적 수사의 논란과 굉장히 먼 사람이고, 오히려 이 사람들에 대한 검찰로서의 어떤 강도 높은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가장 강력 사건을 많이 하는 중앙지검장으로 이제 임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검찰 내부에서도 일정 부분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태한 그리고 비리에 연루됐다라고 보이는, 또는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라는 수사의 고위 간부들은 나가게 하고 새로운 임명을 통해서 과거에 했던 수사 중에 부실한 수사를 하거나 은폐를 수사를 하거나 또는 특혜 수사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사람들을 수사 주요 라인에서 배제하고 그 다른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을 주요 요직으로 앉힘으로 인해서 향후 강도 높은 검찰의 어떤 가실과 가오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가 나서 중책을 맡게 된 검찰 인사들은 결국 검찰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마음이 무거울 것 같은데,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오늘 출근길에서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검찰 개혁의 수위와 속도 어떻게 예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해산 조치까지 이야기가 일부 의원들한테 나오다 보니 검찰이 가지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검찰이라는 제도가 우리 형사사법 제도에서 굉장히 축적된 어떤 전문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해체하는 수준으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좋은 인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치 검사들이 잘못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동안 서민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한 검사님들도 있는데,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어떤 비판의 목소리로 개혁의 대상으로만 볼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검찰총장과 이제 임명되고 있는 고위직 검찰로서는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와 반성의 목소리와 내부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 방안이라는 것은 후배 검사들의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지위에서 내는 숙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민주당의 그 검찰에 대한 개혁안, 정부의 또 개혁안, 그리고 야당의 개혁안, 그리고 검찰 내부의 개혁안이 충돌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민을 위한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숙제가 이번 정권 검찰 주요 수뇌부들에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이제 공약을 말하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일단 공약으로 박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검찰청의 이름을 좀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제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
뭐 바뀌는 역할에 따라서 그럼 그 이름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바뀔 것 같습니다. 이미 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이름을 그대로 쓰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새로운 어떤 제도나 새로운 기관으로서 어떤 변화의 모습을 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경찰에 전담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이름도 나오고 있고요. 공소청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특수수사에 대한 전문성과 이 축적된 노하우와 관련해서 이것이 분산됐을 때 실효적으로 강력수사에 임했을 때 우리 국가의 수사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현재 일 잘하는 수사 검사들을 어디에 배치할 것이고 이 배치했을 때 그 부서나 기관을 어떻게 명칭할 것이며 또다시 행정부 산하로 둘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치 검사가 탄생하는 이유는 정치 권력에 줄을 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사권에 대한 남용을 제재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우호적인 수사를 하고 나한테 불리한 수사를 잘 막아주는 검사를 인사에서 승진시킬 수 있는 이 제도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인사권에 대한 독립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법관보다 검사가 그 정치 권력의 인사권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개혁의 대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검찰 개혁의 양상을 좀 예상을 해봤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원래 오늘 출석하라고 특검이 얘기를 했었는데 4일 이후로 미뤄달라 요청을 했고 특검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5일인 토요일에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왜 5일로 정해줬을까요? 일단은 뭐 시간적인 여유를 더 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도 있었고 네. 5일이라는 것은 주말이잖아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되거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청사 주변의 보안이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교통도 어렵고 주차도 어렵고 일반 사건이나 민원들도 많이 제약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을 좀 더 허용하고 그리고 주말에 어떤 보안의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5일로 재소환 통보가 간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특검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선 것 같지만 또 명분을 쌓고 있는 중요한 절차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재소환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예. 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로 다가가는데 훨씬 더 유리한 포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1일 날 오지 않은 것을 이제 한 차례 더 재소환 통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가 진척이 늦을수록 그리고 수사가 더딜수록 횟수가 줄을수록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정해진 수사 타임라인은 있는데 예. 여기에서 얼마나 강도 높은 수사를 얼마나 자주 많이 받을지가 어떻게 보면 수사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은 마음이 급하니 빨리빨리 와서 1일 날 오늘 아침에도 소환을 받아서 조사를 하라라고 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준비가 부족하다. 재판도 받아야 된다. 방어권을 더 보장해달라.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지금 상충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랑 특검에서 이 출석을 통보를 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통보고 그리고 한 번 소화를 마쳤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도 확장될 것이다. 이런 것도 좀 강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뭐 강제 수사, 체포영장, 나아가서 뭐 구속영장까지도 고려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수사의 범위가 훨씬 더 확대돼서 오히려 수사의 어떤 시간을 지연시킴으로 받는 이익보다 수사를 지연했을 때 더 강도 높은 수준과 강도 높은 혐의로 확장될 수 있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려고 지금 박지원 특검보가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확장해서 더 추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비아폰 삭제 지시는 지난번 체포영장이 없었으나 이제 추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경호처를 동원한 것도 직권남용이나 대통령 경호법상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예. 체포영장에 빠졌던 외환 관련한 범죄도 추가해서 향후에 이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만약에 구속영장 취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현재 윤 전 대통령 구속된 신분에서 수사를 받았을 것인데 네. 현재는 불구속 상태다 보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변호인의 접견도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제약이 따르고 본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굉장히 제약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수준의 변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을 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특검에서는 이 수사를 계속 지연시키고 소환 통보
행정부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 청구 가는 것이고 영장 청구 대상 범죄 혐의도 늘어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오늘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네네. 오늘 상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 당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의견을 전달했고 내일 개최될 법사위 일소위에서 상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의 의견을 법사위원들 통해 전달해서 내일 개정안 협상이 가능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질문. 이번에 5개 안 중에서 뭘 받고 안 받고 이게 많은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협상안이 여러 개고 있다거나 이렇게 어떤 안건들 받고 주고 이런 것들 논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상임위 법안 심사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개정안 자체가 법사위 고유법이고 법사위 일소회에서 의원들 간의 충실히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안 조항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합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전달해서 법사위 일소회에서 충실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이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뭘 주고받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드릴 게 없습니다. 자,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김민석 인준안이나 상법 모두 다 처리하시는 방침을 합의 보셨나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합의 본 것은 없습니다. 네,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 대한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의 당의 입장을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다는 내용, 그리고 내일 개최될 법사위 일소위에서 상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도 질의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란 특검에 대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좀 어려워요. 계엄이 끝난 뒤에 새로운 선포문 작성을 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려면 국무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절차와 그 요건에 대해서 또 관련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무회의 회의록에 이 관련자들이 부서해야 한다, 그러니까 서명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이 문건을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를 했다면 국무회의 공문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회의록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현장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지만 사후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소 5분 정도 한 국무회의를 40분 정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참여한 국무위원들의 서명 부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정상적으로 국무회의 절차가 이행된 것처럼 사후적으로 조작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나아가서는 이 국무회의 부서와 관련해서 규정을 또 찾아보니 부서해야 된다라는 명시적인 조항을 보고 이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거 부서해야 되니까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후적으로 또 서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전화를 해서 그런데 이렇게 사후적으로 문서를 만들면 이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우리가 이걸 폐기하자라는 논의를 거쳤다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무회의의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국무회의와 정상적인 회의록이 작성되는 과정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련의 절차로 이렇게 사후적으로 서명을 따로 받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 폐기하자라는 시도를 했다는 것에 의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나 관련자들이 국무회의 절차의 위법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강 실장부터 한덕수 전 총리까지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또 알고서 폐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개헌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했다.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해주는 사실관계로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위법한 증거로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증거로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폐기했다라고 한다면 이 위법한 문서에 대해서 이 폐기란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공문서이지 않습니까? 공문서는 허위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4분을 했는데 40분을 한 것도 내용의 변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경위, 이 공문서를 작성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었는지, 이 관련자들 사이에서 이 계엄이 부적합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인식이 공유됐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참고인 조사를 했고 관련자들의 소환이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인사 발표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가 인생 2막에 도전하는 중장년 세대와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만남의 장을 열었습니다. 네, 40대부터 60대까지 두 번째 일자리를 구하려는 중장년층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서울 DDP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행사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방금 전 5시까지 이곳에서는 중장년층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중장년 구직자들은 이곳에서 원하던 기업 채용관과 만나 재취업의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지난해보다 50여 개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해 약 5,000명 규모의 중장년 구직자를 지원합니다. 중장년층이 디지털 기반 채용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QR 면접 신청과 AI 영상 면접 등 디지털 구직 체험도 마련됐는데요. 기업별 채용 상담과 면접이 이루어지는 채용관을 비롯해 취업과 진로 컨설팅을 돕는 내일 설계관 등 맞춤형 구직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그럼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 물류팀 채용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장년분들은 높은 군속률과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물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중장년분들의 성실함과 이러한 책임감은 저희 현장 업무에서 굉장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채용을 통해서 기업의 채용 다양성과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120여 개 기업이 1,600명 규모의 채용에 나설 예정입니다. 두 번째 출발선에 나선 이들이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살려 다시 한번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DDP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법카 유형 의혹 재판도 연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보장이 필요하다며 지연 연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이 재판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 국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판기를 추후에 지정하도록 하겠다. 예. 국정 운영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선거법 위반 재판과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도 연기를 했는데요. 오늘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연기됐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며 더위 불쾌감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는데요. 한낮에 대구 달성군의 체감온도가 36.4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완도와 강릉, 김해 등 35도를 넘은 곳도 많았습니다. 크게 오른 기온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강한 소나기 구름도 발달했습니다. 현재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중서부와 호남, 영남 내륙 지역으로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오후 한때 내리겠고 오늘처럼 강하진 않겠습니다. 낮까지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전국에서 자외선은 매우 강하겠습니다. 내일도 밤낮 없이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5도, 대구 25도, 광주도 25도로 출발하며 전국에서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 31도, 대전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에 전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